챕터 5 화학 반응 보시기 바랍니다. 챕터 5에서는 화학 반응과 반응 속도, 화학 병형, 산염기 반응, 수소이온 농도, 중화 적정, 산화 환원 반응, 전기화학, 그리고 화학전지의 개념을 알고 문제를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물질의 변화는 물리적 변화하고 화학적 변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리적 변화는 물질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모양, 크기, 상태만 바뀌는 변화를 말해요. 얼음이 물에 녹고 수증기로 변하는 것은 물의 조성이 변한다거나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닌 물리적 변화예요. 화학적 변화는 화학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한 물질이 다른 화학적 동질성을 갖는 새로운 물질로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이런 화학적 변화는 빛이나 열을 방출하거나 색이 변하거나 쉽게 관찰되는 물리적 효과를 수반하죠. 즉, 화학적 변화는 분자 속에 들어있는 원자가 재배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탄의 연소 반응을 보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생성하는 것처럼요. 화학적 변화의 종류로는 화합은 2종 또는 그 이상의 물질이 결합해 새로운 성질을 가진 하나의 물질로 되는 반응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해의 경우 하나의 물질이 2가지 이상의 새로운 물질로 되는 반응을 말하고요. 치환의 경우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중 일부가 다른 원소로 바뀌는 반응을 말합니다. 복분해는 2가지의 화합물이 서로 성분의 일부를 바꾸어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는 새로운 물질을 생성하는 반응이에요. 각각 화합, 분해, 치환, 복분에 대해 예가 나와 있어요. 예를 보시고 화합, 분해, 치환, 복분해 중 어떤 것인지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문제에 다음 중 화학적 변화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해서 나오기도 하니까요. 다음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를 보시면 수소 2몰과 1몰의 산소가 반응하여 2몰의 물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종류가 무엇인지, 몇 몰로 반응하고 생성되었으며 분자수비, 부피비, 질량비를 알 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과 열에너지와의 관계를 양적으로 표시한 식을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하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물질이나 혼합물을 계, 시스템이라고 하고 계와 인접한 나머지 부분을 주위, 계와 주위 사이의 온도차에 의해 계에 출입하는 에너지의 흐름을 열이라고 한다면 단열 상태를 제외하고 계와 주위가 열로 접촉되어 있는 한 열의 흐름은 온도가 같아질 때인 열 평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진행되죠. 특정 온도에서 반응에 의해 계가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열의 총합을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변화에 의해 열을 방출할 때를 발열, 열을 흡수할 때를 흡열이라고 하죠. 잠깐 3부분의 엔탈피 쪽으로 가볼까요? 메탄 1몰이 연소되었을 때 대기압 중에 반응하면 압력은 일정해요. 25도씨 1기압에서 총 발열량이 890kJ입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밀폐된 용기에서 일어나면 계의 부피는 일정한데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압력이 변화해서 총 발열량이 883kJ이 됩니다. 대기에 노출된 반응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은 부피는 변하지만 압력은 일정해요. 주위는 대기압으로 항상 같기 때문에 압력이 일정할 때의 반응열은 반응물과 생성물의 성질에 관계되고 이것을 엔탈피라고 표현합니다. 엔탈피는 질량이나 부피와 같이 물질의 특성이에요. 모든 물질은 한정된 양의 질량과 부피를 갖는 것처럼 일정한 에너지를 갖습니다. 예로 2몰의 물질은
1몰의 물질보다 2배의 엔탈피를 가져요. 그리고 엔탈피는 물질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압력이나 온도와 같은 여러 변수에 의존합니다. 엔탈피의 변화량, 즉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의 엔탈피의 합에서 반응물의 엔탈피의 합을 뺀 차이와 같아요. 그리고 일정한 압력하에서 반응열은 반응 엔탈피와 같죠. 다시 앞으로 넘어가 봅시다. 발열 반응은 엔탈피가 큰 물질이 화학 반응해서 작은 물질로 변화하면서 반응열을 발산하는 반응입니다.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주위 온도는 올라가겠죠. 흡열 반응은 엔탈피가 작은 물질이 화학 반응해서 큰 물질로 변화하면서 반응열을 흡수하는 반응입니다. 주위의 열을 흡수해서 주위 온도는 낮아지겠죠. 체크 포인트에 반응열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열에너지를 보면 발열 반응의 경우 열이 방출되어서 엔탈피가 감소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흡열 반응의 경우에는 열이 흡수되어서 엔탈피가 증가되었다. 플러스로 나타내줘요. 여기서 델타 기호는 변화를 뜻합니다. 잠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메탄가스하고 염소가스 서로 반응해서 사유마탈소랑 염화수소가스가 생성되었을 때 일정한 압력에서 사유마탄소 1몰이 생성되는데 433kJ의 열이 발생했을 때 열화학 반응식을 나타내 볼까요? 열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식하고 열에너지를 표현해서 나타내주는 겁니다. 메탄가스, 그리고 염소가스, 사유마탄소하고 염화수소가스가 발생되었을 때 우선 계수를 맞춰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열에너지는 433kJ의 열이 발생했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433kJ 또는 델타 H 엔탈피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433kJ로 나타내줘야 되겠죠. 일정한 압력에서 사유마탄소 1몰 생성하는 데 발생한 반응열이 플러스 433kJ 또는 델타 H는 마이너스 433kJ로 나타내주는 거죠. 그러면 발열 반응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다음 반응열의 측정은 봄배 열량계로 측정을 하죠. 단열되어 있는 통에 물을 채우고 물속에는 밀폐된 연소실이 있어서 연소시켰을 때 발생하는 열량을 측정합니다. 봄배 열량계는 통 열량계라고도 해요. 특히 연소에 의한 발열량을 측정하는데 주로 쓰여서 연소 열량계라고도 하고요. 열량계의 열 용량은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열 용량은 열량계 내부의 물질 1도씨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열량이에요. 비열 대신 사용합니다. 헤스의 법칙은 화학 반응에 따른 열량의 총량은 반응 전 물질의 종류와 상태 및 반응 후 물질의 상태와 종류가 결정되면 반응 경로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법칙입니다. 총열량 불변의 법칙으로 화학 반응이라는 것이 반응 물질이 생성물로 바로 얻어지는 경우도 있고 느리게 반응이 이루어지거나 반응이 완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또 반응 중에 다른 물질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소를 연소시켜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반응에서 탄소는 연소되어 이산화탄소가 되는 단계, 경로 1이 있고요. 또는 탄소가 연소되어서 일산화탄소를 거친 후에 다시 연소되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경로. 이 두 경로에서 탄소가 연소되어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라는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종류, 상태가 결정되는 경로 1이든 경로 2이든 어떤 경로를 거치든 열량의 총량은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표준 생성 엔탈피는 표준 생성열이라고도 합니다. 원소에서 1몰의 물질이 표준 압력 1atm과 특정 온도 25도씨에서 생성될 때의 엔탈피 변화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황화탄소 생성 공정에서 반응 엔탈피를 구해볼까요? 이때 표준 생성 엔탈피는 이황화탄소가 117kJ/몰이고요. 메탄은 마이너스 75kJ/몰, 황화수소는 마이너스 20kJ/몰, 그리고 황의 경우에 129kJ/몰과 같다고 한다면 반응 엔탈피의 경우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줘야겠죠. 그러면 계산해주면은 77 빼기 183 마이너스 106kJ이 나오죠. 반응 속도는 단위 시간당 생성물의 몰 농도의 증가 또는 반응물의 단위 시간당 몰 농도의 감소로 표현합니다. 또 다른 예로 수소기체하고 요오드 기체가 반응해서 요오드화 수소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에서 반응 속도는 시간에 대한 농도의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하고 같습니다. 마이너스 부호는 농도의 감소를 나타내고요. 괄호는 몰 농도를 나타내줍니다. 반응 속도는 일반적으로 온도가 일정할 때 반응 물질의 몰 농도의 곱에 비례합니다. 이와 같은 식이 있을 때 반응 속도식은 이때 소문자 m과 n은 a와 b에 대한 반응 차수로 m 더하기 n은 전체 반응 차수하고 같습니다. 화학 반응식의 개수와는 상관없고 실험에 의해서만 결정되어 반응 속도 상수 K는 온도에 의해서만 영향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화질소의 연소 반응에 대한 반응 속도 측정 결과표가 이와 같을 때 반응 속도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반응 속도 V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1번과 2번 실험에서 일산화질소를 일정하게 두고 산소를 2배 증가하면 반응 속도가 2배가 됐어요. 그러면 N은 1이 되겠죠. 실험 2하고 3에서는 산소를 일정하게 두고 일산화질소를 2배 증가시켰습니다. 이때 반응 속도가 4배 되었기 때문에 M은 2가 됩니다.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농도, 반응물질 농도가 진할수록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단위 부피당 더 많은 분자 수가 있겠죠. 분자 충돌 횟수, 유효 충돌이라고 하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자들이 충돌하는 것이에요.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분자들의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농도의 효과하고 같은 것이 압력의 영향이에요. 나머지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학 평형 보시기 바랍니다. 그릇 안에 물을 요만큼 채웠어요. 그러면 물속에 있는 분자들이 일방적인 전달로 물의 수위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응축 과정이 일어나면서 액체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모든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되어 있는 동적 상태,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평형 상태가 되는 거죠. 가역 반응하고 비가역 반응에 대해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촉매의 메탄화 반응으로 메탄이 생성하는 반응이 있어요. 이 반응의 역반응은 수증기 개질이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서로 가역 반응입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혼합 상태에 있게 되면서 혼합물 중 각각의 농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일정한 농도를 유지할 때 우리는 화학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하죠. 다시, 가역 반응은 반응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반응을 말합니다. 비가역 반응은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반응이다. 정반응은 발생하지만 역반응은 일어나기 어려운 반응이다. 체크포인트에 이해가 나와 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화학 평형 상태는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반응물질 그리고 생성물질이 각각 일정해요.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이죠? 화학 평형 상태의 특징으로는 정반응의 속도하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라는 겁니다. 속도가 같다라는 것은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일종의 동적 평형 상태입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질의 농도가 각각 유지된다라는 것, 즉 물질에 대한 반응한 양이 같다라는 겁니다. 화학 평형 상태의 성질 부분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가역 반응이 화학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반응물질의 농도의 곱과 생성물질의 농도의 곱비는 항상 일정하다. 화학 평형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형상수 K라고 하죠. 이와 같은 반응식이 있을 때,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평형상수는 반응물질의 농도의 곱과 생성물질의 농도의 곱의 비입니다. 대문자 A, B, C, D는 각 물질의 몰 농도예요. 평형 농도입니다. 그리고 소문자 A, B, C, D는 계수, 반응 차수예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반응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역 반응입니다. 평형상수는 반응물의 농도 그리고 생성물의 농도입니다. 반응 차수 나타내줘야 되겠죠. 하나 더 예로 들어보면 암모니아 생성 반응식에서 평형상수는 반응물질의 농도 그리고 생성물질의 농도를 표기한 후 반응 차수를 나타내줘야 되겠죠. 평형상수 K는 온도에만 의존합니다. 농도, 압력에 의해서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평형상수 값이 클수록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어서 생성물질이 많이 생성됩니다. 정반응과 역반응의 평형상수 K값은 역수 관계다. 그리고 같은 반응이라도 화학 반응식의 계수에 따라서 평형상수 값이 다릅니다. 그럼 평형상수 어떻게 구하는지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온도에서
1리터 용기에 0.8몰의 수소와 0.4몰의 질소를 넣고 반응시켰습니다. 그랬더니 0.4몰의 암모니아가 생성되면서 평형에 도달했어요. 이 온도에서 평형상수 K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평형상수식을 세워야겠죠. 평형상수는 수소 농도의 반응차수가 3이죠. 그리고 생성물 농도의 반응차수가 2입니다. 처음 농도가 수소 0.8몰, 질소가 0.4몰이에요. 처음 농도예요. 그리고 반응 농도가 있을 테고 평형 농도가 있을 겁니다. 평형 농도는 화학 반응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물질의 농도예요. 처음에는 암모니아가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0몰입니다.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암모니아는 0.4몰이었어요. 화학 반응식을 보시면 3대 1대 2입니다. 그러면 계산해 줄 수가 있겠죠. 3대 1대 2예요. 0.4가 2면은 질소는 0.2, 수소는 0.6이 되겠죠. 반응물이라서 마이너스, 생성물은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물질의 농도는 수소는 0.2, 질소는 0.2, 암모니아는 0.4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들을 대입을 해주겠죠. 0.2의 세제곱 곱하기 0.2분의 0.4의 제곱 계산해주면 평형상수값은 100이 나오네요. 가역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외부 조건, 농도, 온도, 압력을 변화시키면 외부 조건의 변화를 감소시키려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되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 평형 이동의 법칙으로 르샤틀레의 원리예요. 평형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먼저 농도. 평형 상태에 있는 어떤 물질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그 물질의 농도를 감소시키려는 방향으로, 농도를 감소시키면 농도를 증가시키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질소와 수소의 반응으로 암모니아 생성 반응이 예로 나와 있죠. 반응물질의 농도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생성물을 제거하게 되면은 반응은 정반응이 일어납니다. 생성물질의 농도를 증가시키거나 반응물질의 농도를 제거하면 반응계 쪽으로 반응이 진행돼요.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평형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압력은요. 반응계의 압력을 증가시키면 압력이 감소하는 기체의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감소시키면 압력이 증가하는 기체의 몰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압력을 높였어요. 그러면 반응물의 기체의 몰수가 총 4몰이죠. 4몰에서 기체의 몰수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2몰로 평형이 이동한다. 정반응으로 일어나죠. 압력을 낮추게 되면은 기체의 몰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단 반응물과 생성물의 몰수가 같으면 평형은 이동이 없습니다. 질소와 산소가 1몰씩이죠. 총 2몰, 반응물 2몰이고 생성물 2몰이라서 평형은 이동이 없습니다. 평형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온도는 반응계의 온도를 올려주면 온도가 낮아지는 흡열 반응으로, 온도를 낮추면 온도가 높아지는 발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잠깐 온도하고 평형상수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온도를 변화시키면 평형상수도 변합니다. 평형상수는 온도에만 의존한다라고 했었으니까요. 정반응이 흡열 반응인 경우에는 온도를 올리면 평형상수는 커집니다. 그리고 정반응이 발열 반응인 경우에는 온도를 올리면 평형상수는 작아져요. 그리고 촉매의 경우에는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반응 속도에만 영향을 주고 평형을 이동시키지는 못하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열화학 반응식이 있을 때 평형을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야겠죠. 그리고요. 압력은 분자수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질소나 수소의 농도를 증가하면 평형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다음 산과 염기의 반응을 보실까요? 산염기의 기본 성질을 최초로 밝혀낸 사람이 아레니우스입니다. 아레니우스의 산염기의 정의를 보시면 아레니우스산은 수용액에서 이온화해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 예를 들어서 염화수소가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면 수소이온을 내놓죠. 염기는 수용액에서 이온화해서 수산화이온, 히드록실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말합니다. 나트륨 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을 내놓죠. 그런데 수산화이온이라는 한 가지의 염기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덴마크 화학자 브렌스테드하고 영국 화학자 로리로부터 제안된 브렌스테드-로리 모형이 있습니다. 우선 브렌스테드의 산 염기의 정의는 브렌스테드 산은 염기에게 양성자를 제공해주고요. 염기는 산으로부터 양성자를 받습니다. 물에 산이 녹는 일반적인 반응은 이와 같아요. 산이 물에 양성자를 제공을 하죠. 물은 양성자를 받았으니까 염기예요.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은 짝산이 됩니다. 양성자를 제공한 후에 남은 것은 짝염기가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보시면 염산, 그리고 물과의 반응으로부터 염산에서 양성자를 물에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수소 양이온 받았죠. 받았으니까 염기예요. 그리고 짝산이 되고 짝염기가 됩니다. 짝산하고 짝염기는 양성자를 주고받는데 관여한 물질을 말해요. 참고 부분에 짝산과 짝염기의 관계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물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짝염기는 무엇일까요? 산의 짝염기를 얻으려면은 양성자 이온을, 수소이온을 제거해 보는 거예요.
수소 제거해주면 짝염기가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산의 짝염기를 얻으려면 수소이온을 제거해 보십시오. 다음은 루이스산 염기입니다. 루이스산은 전자쌍 밖에, 루이스 염기는 전자쌍 2개예요. 전자쌍 밖에, 비공유 전자쌍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물질이 산이에요. 산성산화물은 비금속의 산화물입니다. 염기성 산화물은 금속의 산화물이고요. 일반적으로 산화수가 낮으면 염기성, 높으면 산성산화물입니다. 산과 염기에 모두 반응해서 염과 물을 만드는 것은 양쪽성 산화물로 1번에 나와 있어요. 다음 전해질과 비전해질을 보시면 물에 녹였을 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 전해질이죠. 그렇지 못한 물질은 비전해질입니다. 강전해질은 용액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온으로 존재해요. 물에도 녹는데 이온화되죠. 그래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염산의 경우에는 거의 완전히 물과 반응해서 하이드로늄 이온하고 염소 이온을 생성하죠. 비전해질은 물에는 녹는데 이온화되지 않아요. 약전해질은 물에 녹이면 분자성 물질하고 이온 사이에 평형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이온화도, 전리도라고도 하는데요. 이온화되는 정도를 말합니다. 전체 전해질 중에서 얼마나 이온으로 헬이 분리되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해요. 강전해질하고 약전해질의 세기를 비교하는 척도가 됩니다. 이미 전해질이 물에 용해되었을 때 이온화된 전해질의 양과 전해질 전체 양에 대한 비율이다. 전리도는 일한 온도에서 농도가 작을수록, 묽을수록 커집니다. 농도가 진할수록 전리도는 작아져요. 반응하지 않은 용질이 있으니까요. 같은 양의 전해질이 녹아있는 경우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이온화도는 커집니다. 참고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온화상수는 전리상수라고도 합니다. 전해질이 이온화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이온화 평형상수를 이용해 전해질의 이온화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이온화 상수가 클수록 강전해질, 이온화도가 크고요. 이온화도가 작은 것은 이온화 상수도 작습니다. 이온화 상수는 이온화 평형 상태일 때 이와 같이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보시면 이온화 상수는 온도가 일정하면 농도가 변해도 일정하다. 즉,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C 몰퍼리터 산의 이온화도가 알파일 때 이온화 상수는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온화도가 매우 작으면 이 식을 통해서 계산 가능합니다. 이때 이온화도, 전리도는
이때 C는 몰 농도고요. 전리상수죠. 다음 용해도급 상수는 고체가 물에 녹아서 수용액을 형성할 때의 평형에 대한 것으로 이온성 고체가 물에 녹으면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완전히 분리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르와 칼슘을 보시면 플로르와 칼슘은 물에 녹았을 때 칼슘 이온하고 플로르 이온이 되는데요. 순수한 고체라서 평형 관계식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용해가 일어나면은 칼슘 이온하고 플로르 이온의 농도는 증가하죠. 농도가 점점 증가하면 이온들끼리 충돌이 일어나서 고체 염을 다시 생성하면서 역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최종적으로 평형에 도달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평형은 이와 같이 나타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대문자 K 그리고 SP라고 아래 첨자로 나타내진 것을 용해도급 상수입니다. 수소 이온 농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전도도 측정에 의하면 물은 비전해질이 아닌 약간의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두 개의 같은 분자들끼리 반응해서 이온을 생성하는 물의 자체 이온화에서 기인합니다. 물의 경우 한 분자의 물에서 양성자가 방출되어서 다른 물 분자로 옮겨가게 되면서 수산화 이온하고 하이드로늄 이온을 생성하는 거예요. 이때 물의 자체 이온화 반응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온화 평형에 대한 평형상수 값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 나타내보면 이와 같고요. 이때 이 값은 일정해요. 그래서 KW 물의 이온곱 상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이온곱 상수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과 같아요. 체크 포인트에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 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소이온 농도는 수용액상에서 존재하는 수소이온의 수를 말하고요. 수산이온 농도는 수용액상에 존재하는 수산화이온의 수를 말합니다. 수소이온 지수, pH라고 하죠. pH는 수소이온 농도의 역수를 상용대수로 나타낸 값입니다. 그리고 수소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x라고 했을 때 이것의 의미는 pH가 x인 산의 수소이온 농도를 말합니다. 계산할 때도 꼭 필요하니까요. 이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수용액의 산성, 중성, 염기성은 수소이온 농도에 따라서 결정되죠. 산성의 경우 pH가 7보다 작죠. 이때 수소이온 농도는
이와 같이 나타내 줄 수가 있고요. 중성의 경우 수소이온의 농도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염기성의 경우에는 수소이온의 농도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에 수소이온 농도하고 pH 범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산염기 반응을 중화적정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농도의 산 또는 염기의 용액과 농도를 모르는 산 또는 염기의 농도를 결정하는 정량적인 방법으로 산염기 중화는 당량 대 당량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구하는 공식은 특히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대문자에는 산과 염기의 노르말 농도를 뜻하고요. 그리고 V는 산과 염기의 부피입니다. 산과 염기의 혼합 용액의 농도와 pH 부분에서는 성질이 같은 용액이 혼합되어 있을 때 농도 계산식이 이와 같습니다. 성질이 서로 다른 용액이 혼합되어 있을 때에는 여기에서 나와져 있는 공식으로부터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르게 나타내주면 이와 같습니다. 성질이 같은 용액이 혼합되어 있을 때 하고 성질이 서로 다른 용액이 혼합되어 있을 때 구하는 공식은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의 농도나 염기의 농도를 모를 때 정확한 농도를 알고 있는 염기나 산의 표준 용액으로 중화 반응을 진행시켜서 그 농도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중화점을 쉽게 판별하기 위해서 pH 값에 따라 색이 변하는 색소를 지시약이라고 하고요. 지시약의 종류가 표에 나와 있죠. 중화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pH 변화를 나타낸 곡선이 중화적정 곡선입니다. 산염기의 세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지시약으로 중화점을 찾기 때문에 가의 경우 중화점 근처의 pH 변색 범위가 넓어져 어떤 지시약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우에는 메틸오레지만 사용 가능하고요. 다는 페놀프탈레인만, 그리고 마지막의 경우 지시약 사용 불가능합니다. pH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량의 산이나 염기를 가해도 pH 변화가 없는 용액을 완충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완충능이라고 하죠. 또 용액에 산 또는 염기를 가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수소이온 농도의 변화를 적게 하는 작용을 완충작용이라고도 합니다. pH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될 경우 완충용액을 사용하죠. 체크포인트에 보시면은 산성 완충용액 그리고 염기성 완충용액이 나와 있고요. 설명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염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함께 생성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센 산, 센 염기, 염은 센 전해질이라서 이온 반응식을 써보면 이때 알자 이온 반응식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에서 생긴 이온 화합물 중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안정한 분자인 물을 만들게 됩니다. 중화 반응에서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염과 물을 생성하는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그리고 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산의 수소 원자가 금속 또는 암모늄 이온으로 치환된 화합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산을 이루는 음성의 산기나 할로겐 원소로 치환된 화합물을 염이라고 합니다. 음으로 화전된 산기 이온으로 존재하는 경우 3분자에서 금속과 치환할 수 있는 수소 원자를 1개 또는 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산기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질산이죠. 질산의 산기는 NO3, 질산기라고 하죠. 염의 종류로 정염은 중성염이에요. 산의 수소 원자와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전부 금속으로 치환한 것을 말합니다. 산성염은 산성인 수소를 가지고 있으며 염기와 중화 반응을 할 수 있는 염을 말합니다. 수소가 포함된 산에서 수소 양이온의 일부만이 다른 금속이온으로 치환된 염으로 수소이온이 포함되어 있는 염을 산성염이라 그래요. 염기성 염은 수산화물이 포함된 염으로 대부분 불용성입니다. 염기의 수산화 이온 중 일부가 산기로 치환된 것을 말해요. 복염은 염이 이온화해서 성분 염의 이온과 같은 종류로 분리될 수 있는 염을 말합니다. 착염은 염의 수용액 중에서 이온과 분자 또는 이온이 결합해 새로운 이온으로 생성된 염을 말해요. 복염하고 착염을 구별하는 방법이 복염은 염 속에 들어있는 금속이 모두 전용 원소고요. 착염은 염 속에 들어있는 금속이 모두 전이 원소입니다. 염의 가수분해 부분을 보시면 수용액에서 염이 이온화할 때 생기는 이온 중 일부가 물과 반응해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을 생성함으로써 수용액이 산성이나 염기성을 나타내는 현상입니다. 약한 산과 센 염기에 의해 생성된 염의 음이온은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이온을, 약한 염기와 센 산에 의해서 생성된 염의 양이온은 물과 반응해 수소이온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염에서 생긴 이온하고 물과의 반응이 염의 가수분해예요. 염의 수용액의 액성을 보시면 중성의 경우 강산과 강염기의 염, 센 산하고 센 염기로 된 염, 특히 염화나트륨은 수용액 중에서 완전히 이온화되어서 가수분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성을 띄어요. 산성은 강산과 약염기의 염이고요. 가수분해 할 수 있습니다. 염기성, 약산과 강염기의 염으로 가수분해 할 수 있어요. 예로 아세트산 나트륨은 가수분해되어서 아세트산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으로 되죠. 나트륨 이온은 물과 반응하지 않고 아세트산 이온이 가수분해되어서 수산화 이온을 만들죠. 염기성을 나타냅니다. 체크 포인트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